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아이라는 얘기가 그런 증거가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기를 아이라고 어떻게 얘기했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이렇게 보니까 그 북은 어딘가가 아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언덕 가운데 이름이 에텔이라고 해서 성경에 아이라는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페어라는 뜻인데, 그 페어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명칭으로 언덕의 이름을 가진 것이 뭐냐? 저 언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곳이 성경의 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름은 다른 언덕에 남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의 지명은 언덕은 다른 곳이 있는 그런 예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곳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곳에 남아 있고요. 주변 어딘가에 성경의 아이가 있다. 그래서 니시아, 마카티르라는 곳을 우리 아까 전에 그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분이 올라와가지고요. 그곳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불탄 자국에 있는 가나안 도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성경의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학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데 조만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름은 그곳에 남아있지만 성경의 아이는 그곳이 아니다.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예는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성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요, 딴지같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희한하게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에발산으로 갑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전쟁 도중에 무슨 남유다 그것도 그냥 시온산 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감남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의 지냈다고 그러면은 그거 이해 좀 하겠어요. 그런데 똥단지같이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세겜 옆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호수아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에발산에 있는 곳을 갖다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곳에 이런 돌들이 있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누가 했느냐?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담 제레탈이라는 분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곳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 저는 요런 유적지를 발굴했고요. 이것을 갖다가 재건해 보니까 왼쪽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다가 옆에 있는 분야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제단 주변에서 많은 뼈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곳은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이 망대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뭔가 제사를 지는 장소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시대가 언제냐? 바로 여호수아가 왔었던 그 시대 때의 그 토기하고 같은 인장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주변에 지금 경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 경계선이 이렇게 있죠. 요 경계선은 뭐냐?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테메노스라고 해서 이렇게 경계를 딱 치고, 그래서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곳을 갖다가 경계를 해놓는 곳인데 그곳이 있고 그 안쪽에는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 시대 여호수아가 들어왔던 그 시대 때 이전 또는 이후에 어떤 증거물도 없습니다. 딱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요 증거물하고 딱 맞아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시대도 이후 시대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증거물들이 지금 발견된 것이죠. 예.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그 남쪽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전투를 하는데 아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의 세력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하느냐? 다들 다 모여 해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군대를 온때를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5개의 중요한 도시의 왕들이 연합합니다. 그 연합하는 소집을 누가 하느냐? 예루살렘 왕이 합니다. 왜? 기브온이 화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기브온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니까 다급함을 느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에게 군사를 좀 도와달라서 그래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라기스 왕, 그 다음에 야르무드 왕, 에글론 왕 이렇게 5개 왕이 연합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와중에 누가 돕느냐? 바로 라기스 왕이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라기스를 갖다가 징벌해서 그것에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켰다는 내용이 이따가 보게 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라기스를 갖다가 이것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층 6번째, 첫 번째 페르시아 헬라 시대 거, 두 번째 바벨론에서 파괴된 유다 성읍, 세 번째 사네리비아에서 파괴된 것, 9세기 거, 그다음에 10세기 거 로마 시대 거, 그다음에 밑에 게 6번째 게 누구 거냐?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에 어느 곳을 파든지 6번째 도시는 다 불탑니다. 불타고 사람들 죽고 있는, 심지어 해골도 발견됩니다. 시체도 발견됩니다. 지금 몇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4개가 발견됐는데 전부 다 여자 아니면 유아, 남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은
나중에는 사람들 다 큰 전쟁을 했냐 성읍 바깥에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사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다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와가지고 이 라기스에다가 징벌을 행한 거죠. 근데 왼쪽 그림에 보듯이 애가요 완전 땅바닥에 완전 패대기 쳐가지고요. 애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어떤 애는 3개월도 안 됐는데 애가 패대기 쳐가지고 죽었어요. 여성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림나에게 사람을 칼날로 쳐서 사람을 다 죽였다. 그렇게 이게 라기스를 림나에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행했느냐? 이런 모습을 행했어요. 매우 잔인하게 불을 태우고 사람을 죽인 거죠. 그거 행간을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이튿날 둘째 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멸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라기스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솔 10장까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섯 왕 다 굴복시키고 라기스까지 림다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쪽이 다 이렇게 정복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북쪽에 있는 세력이 여호수아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1장이에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이 중심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세력을 구합해 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북쪽에서는 누가 했느냐? 바로 하솔이 했습니다. 하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다시피 상부도시, 하부도시 있죠. 저 도시가 지금까지 발견된 가나안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큽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 축구장 한 100개 정도 됩니다. 한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한 도시 안에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이 거하는 대도시였어요. 크기가 매우 큰데 이 매우 큰 도시가 항상 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컸느냐? 그렇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도시만큼만 그 도시가 매우 컸습니다. 왜 크느냐? 가보면 압니다. 주변의 지역을 보세요. 뭡니까? 농경지예요. 주변에 농경지, 넓은 농경지가 있어서 그곳에서 농사 지어가지고요 다 수확을 거두면 그게 전부 다 힘입니다. 경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면 이게 도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길입니다. 이 길로 쭉 올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두로 시도 내려서 우가리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제도로가 비아마리스가 지나가는 그런 하솔인데 이 하솔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솔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머리가 누구냐? 하솔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솔이 뭐 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야 우리 이스라엘 군대하고 다 싸우자. 전부 다 군사 다 이끌고 메론 물가로 와. 이래 가지고 메론 물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재미난 것은 이 하솔에 대한 역사적인 언급이 성경 여호수아는 창세기에 어디에도 하솔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하솔에 대해서 역사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자료에도 나와 있고 마리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집트 자료에 이웃교도 나와 있고 아마라는 문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중앙산악 지역에서 야곱이 왔다 갔다 할 때 요셉이 왔다 갔다 할 때요 하솔은 뭐 했느냐 편지로 이집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마리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놓으신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이야기가 쓰여진 거죠. 재미난 것은 마리 문서에 따르면은 마리의 핫주라에 하솔을 언급한 게 토판이 마리에서 발견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가 있는 도시국가인데 그곳에서 발견되고 하솔에서는 마리의 편지를 또 그 마리를 언급하고 있는 편지가 하솔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기관이 있고 무역 통상을 했던 그런 국제적으로 노신 분들이죠. 재미난 것은 아마르나 편지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전국에 있는 도시에 있는 통치자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바로시여, 위대한 바로시여, 당신 발밑에 있는 티끌과 같은 제가 당신 앞에 1년씩 7번 엎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우리 도시에 옆에 있는 도시에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발 군사를 좀 보내주세요. 뭐 10명을 보내서 20명을 보내서 모기또 같은 경우는 한 100명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솔은 바로한테 신과 같은 이 바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 하솔 왕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시돈에 있는 왕이 바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하솔 왕이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을 좀 이렇게 혼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솔에 있는 통치자를 바로 앞에서 왕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만큼 하솔은 대단한 그런 크기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도 대단한 세력이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 야딘이라는 분이 발굴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 하솔에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입토기예요. 본 차이나도 있고요. 일본에서 온 아주 예쁜 그 차 세트도 있고요. 저기 인도에서 온 뭔가도 있고 그게 전부 다 한 도시 우리 용인에서 발견된 거예요. 대단한 거 하지 않습니까? 하솔 안에 미케네 토기도 있고요. 사이프러스 토기도 있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토기도 있고 이집트 토기도 있고 가나안의 토기는 물론이고 이게
하솔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국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그런 도시국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 신전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4개가 발견됐는데 그중에 신전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 발견된 거고 그것을 제거해 보니까 전 모습인데 어느 정도 크기냐? 여기 안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중간에 서 있는 게 있죠. 조그맣게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크기예요. 그러니까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벽 두께가 2m가 넘습니다. 예, 넘는데 재미난 것은 여기에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요. 한 번 쉬고 그다음에 다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넓은 뜰이 있는데 열주가 8개가 있는 그 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를 드렸고요.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을 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양쪽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2개의 기둥이 있고 그 지름이 거의 1.5m 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이제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전 안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가나안 신전이 이 하솔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해 보시고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야 너희들 가나안 신 믿지 마 아무리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가나안 신에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어요. 기도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넘어갔느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저 안에 지금 파괴된 것이 유적이 남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가나안의 그 문화에 대해서 압도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저런 세력을 가질 수 있지? 사람이 그게 그냥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가나안은 이 신전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물품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상하 제품, 금 제품, 이집트 칼, 뭐 도끼, 갑옷,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이 이 신전 안에서 다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엄청난 부의 그런 모습을 보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가나안의 신전에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전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층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제단을 만들 때 층계를 만들지 말아라. 하체가 보일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렇게 하체 잘 가리면 되잖아요. 그걸 뭐 치마를 갖다가 발목까지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다 뭐 계단 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층계를 만들지 말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나안의 신전에 그 제 모습에 보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데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하자는 말씀은 이게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저는 여기를 발굴하지 않았는데 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발굴하신 분의 파도 재가 계속 나왔대요. 저 안을 직접 봤는데 거의 재가 1.5m. 제가 보통 보면요, 아까 전에 여리고 같은 거는 한 50cm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통 제가 발굴했던 그 보면 레호브 시사계에서 발견된 그 지층 보면은 한 40cm, 50cm 그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5m. 그냥 파도 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화재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시다시피 여기 사람이 지금 쓸고 있는데 흙벽돌이 그 높은 열로 인해 가지고 다 녹아지고 무너지고 흙벽돌이 그리고 옆에 보면 화강암이 있는데 화감이 보통 온도에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1200도가 넘으면은 이게 갈라지는데 그것이 갈라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기를 반드시 불태워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높은 온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불만 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였겠죠. 그런데 시체를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시체를 놔두면 병균이 없기 때문에 시체는 죽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신전의 그 높은 문화를 가진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신상이 있잖아요. 신상 발견된 거 모두 다 온전하게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냐? 전부 다 머리가 잘립니다. 이것은 뭐냐? 가나안의 신에 대한 징벌입니다. 큰 게 여기 강력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발로 밀면요, 야 너희들 벌 받아 해가지고 발로 툭 차면 이렇게 넘어지면 뚝 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도끼나 칼로 치지 않으면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 가지고 의도적으로 절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시 가보면은 이집트 이렇게 신상 보통 보면은 이집트에 가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석상이 많이 입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위에 다 깨고요. 얼굴도 깨고 팔도 깨고 그다음에 상부 다 깨고 하부 깨고 그래서 요 둔부만 딱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발견됩니다. 다리 한 짝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신이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신을 갖다가 칼로 쳐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리고 옆에 있는 제2 물건들은 전부 다 파괴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절도한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이거죠. 누가 했을까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고, 암론 벤토라는 분이 이것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곳을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룹이 4그룹이 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 그룹입니다. 첫 번째 이집트. 왜?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누가 다스리느냐? 아까 전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다스린 겁니다. 바로가 다스리다 보니까 얘가 하솔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집트가 바로의 군대가 딱 와가지고 하솔을 전부 다 불태우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신들을 다 징벌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제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이집트 입산 있잖아요. 만일에 이게 그것이 파괴되지 않고 가나안만 그렇게 파괴되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이집트가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굳이 그렇게 파괴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제외.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솔은 강력한 도시국가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를 못마땅히 여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양 옆에 있는 용인, 성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 한양을 치자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봉기를 하는 거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도 제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혁명을 하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벌을 할 이유가 없지요. 신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에 있는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든 거지. 통치자만 죽이면 됩니다. 왕국만 불태우면 돼요. 그런데 왜 신전을 불태우고 왜 신을 갖다가 절도합니까? 가나안인은 아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양민족. 왜냐? 해양민족이 저 미케네가 멸망하면서 이동하면서 우가리, 두로, 시돈 다 파괴시키고요. 사이프러스 다 파괴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어디 내륙지방으로 와가지고 하솔도 불태웠다. 그 해양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뭐냐? 히타이트를 사실은 멸망시킨 그런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솔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외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거의 30년 넘게 50년대 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토기 조각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블레셋 토기 제로입니다. 수백만 개 중에 제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솔을 파괴시켰다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완전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정황은 맞지만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렇게 파괴시켰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하솔을 메로물가에서 그 연합군을 다 퇴치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솔로 갑니다. 하솔로 가가지고 하솔을 어떻게 했대요? 불로 살랐대요. 그런데 그 불로 살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더 기입하는 게 다른 도시는 불을 안 태웠는데 하솔만 불 태웠대요. 이것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이 그때 당시 모든 나라의 머리였는데 하솔을 갖다가 징벌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로물가에서 북쪽에 있는 세력을 다 소탕할 때에 정복할 때에 큰 전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본보기로 하솔을 갖다가 불태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었을 때 하솔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안 알려진 장소인데 드빌이라고 씁니다. 드빌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드빌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서에도 사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다 기록하고 있을까? 여호수아가 어디 뭐 라기스를 점령한 것을 사사기에도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여리고를 점령한 것을 뭐 여호수아에도 아니면 사사기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드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재미난데 아무튼 이 드빌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 헤브론 남쪽에 키르벳 라부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을 갖다가 드빌로 했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곳에 키르벳 라부드 그곳에 가보면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윗셈 아랫셈 그 얘기가 나는데 윗셈 어디 있느냐 여기 있고요. 아랫셈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윗셈 아랫셈 셈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산지가 있고 이제 유적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하트 모양이 돼 있어요. 드빌은 하트 모양. 그래서 부근에 보면은 성벽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 성읍을 발굴을 해가지고 알려진 게 뭐냐? 이런 토기들이 알려졌습니다. 뭐냐? 왼쪽에 있는 두 장은 가나안 사람들의 토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두 장은 누굴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살았다는 유적이 그 안에 성 안에서도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 위쪽에서 파괴된 그 유적지 바로 위에서 뭐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해가지고 그곳에 정착한 그런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토기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드빌을 언급한 것을 쭉 살펴보면 헤브론 남부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지명 가운데 성서 지명 가운데 어느 이름도요 성전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드빌만 성전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지성소에 관련된 이름이 바로 드빌이에요. 드빌. 그런데 가만히 재밌는 것은 이 드빌의 옛 이름이 뭐냐? 키리앗 세페르. 책의 마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나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발굴해 보면은 여기를 발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남부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요. 아낙 자손이 있고 레위 성읍 중에 하나 있고 통일왕국이 하나인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유족 가나안의 도시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족하고 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은 잘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드빌은 포로기 이후에 어떤 자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그래서 드빌은 성경에 있는 기록과 이렇게 잘 매치가 됩니다.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메렌프타라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메렌프타라고 13세기 말경에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에요. 13번째 아들인데 람세스 2세가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대로 67년을 다스렸습니다. 67년을 다스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수십 명인데 그 중에 애들이 다 죽었어요. 12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90 넘게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가장 장자가 누구냐? 메렌프타예요. 그래서 60 넘어가지고 이제 바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밖에 이제 왕 노릇을 못했는데 이분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고 난 다음에 뭐였냐? 자랑하듯이 또 승리 비문을 갖다가 새겨놓습니다. 그 비문이 뭐냐?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그 비문입니다. 이제 사랑누리 교회 여기 이제 강의 들으신 분은 저 비문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 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유물 가운데 성경 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뭐냐? 저겁니다. 왜 저것을 갖다가 기록했느냐? 메렌프타가요. 자기가 리비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지금 서쪽에 있는 카타피가 죽은 그 장소를 갖다가 공격을 했고,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됐냐? 저 북쪽으로 이제 가나안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도시를 갖다가 공격해서 성공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의 도시를 언급하면서 함께 뭘 언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합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집트 바깥에서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성 무리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위대한 이들, 자 9개 활,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고요. 그다음 페헤누, 하티 나왔고요. 가나안, 그다음에 아스글론, 게셀, 야노암 나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의 자손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하루, 그다음에 모든 땅 대유하는 일을 정복되다. 그래서 수미 쌍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나안과 함께 이스라엘을 따로 독립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 이집트 서기관은 분명히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료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학자들 얘기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가나안하고 이스라엘과 자꾸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비문은 가나안하고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앞에 아스글론, 게젤, 야노암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게젤, 야노암 그리고 아스글론 얘기할 때는 그 뒤편에다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시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내주는데, 이게 뭐냐? 지역을, 도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메랑은 뭐냐? 외국인. 이집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것이 이방인이다, 이집트의 외국인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뭐냐? 지역 또는 도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스글론, 게젤, 야노암은 저 표시를 했고요. 이스라엘은 뭐 했느냐? 밑에 있는 이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부메랑은 아까 전에 이 부메랑 표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 이방인, 그리고 뒤편에 있는 건 뭐냐? 남자, 여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작대기 3개 있는 것은 복수. 그래서 남자, 여자, 사람, 복수, 백성, 무리. 앞에 뭐라고 있느냐? 이스라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백성,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황폐하여졌고 그의 자손은 끊어졌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여러 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첫 번째, 메렌프타 이 시기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집트 바깥에 나가지고 어딘가에 정착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백성 무리라고 서기관이 인식하면서 그 민족이 세력이 있어서 이집트 군대가 가서 쳐부순 것을 자랑할 만큼, 비문에, 왕정 비문에 기록할 만큼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1990년대 전까지 알려진 사실이고, 여기 사실은 19세기 때 발견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이 비문과 함께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뭐냐? 여기에 이 벽이 있는데 이 벽 뒤편에 거기에서 비문이 발견됐거든요. 비문이 발견됐는데
여기 비문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벽을 누가 프랑크 유로코라는 사람이 여기를 갖다 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중간에 가보면은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하고 전투를 해가지고요. 카데스에서 전투를 해서 평화 협정을 맺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람세스 2세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프랑크 유로코는 중간에 있는 이것은 람세스 2세께 받고 좌우에 있는 것은 누구 거다? 메렌포타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와 연관이 있느냐? 비문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왼쪽 편에 보면 여기에 요 내용이 있는데요. 마차를 타고 이제 메렌포타가 가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그래서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애를 갖다가 여진들 막 도망가고 그런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 옆에 보면 상여 문자로 글씨를 써놨는데 도시를 가리킵니다. 어느 도시를 가리키는 거면 아스글론. 그래 아까 전에 승리하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글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번이고 1번이니까 요게 1번이니까 요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 건너편에 있는 요게 2번이고요. 위에 있는 게 3번이고 요게 4번이에요. 그러면 순서에 따르면 뭐냐? 요게 아스글론, 요게 게젤, 요게 야노암이면 요 4번에 있는 게 누구를 묘사한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는데 제가 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만일에 이스라엘로 확인이 되면요. 지금까지 알려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린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개죠.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 위에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말로 있고 한데 사람이 죽어 있기도 하고 한데 발이 있고요. 옷이 어디까지 오느냐? 발목까지 옵니다. 요게 4번 그림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5번부터 10번까지 10번, 9번, 10번은 깨져 있는데 5번부터 8번까지 있는 그림에는 뭐냐? 옷이 무릎 위까지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합니다. 학술간에 전쟁을 하는데 뭐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까 전에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프랑크 유로코는 4번이 가나안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손 레인이라는 사람은 이게 가나안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이 샤슈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얘기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자료를 다 통틀어 가지고요. 야훼 하나님과 백성과 연관시킬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자료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된 야훼 하나님 메샤 비문에서 발견되고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15세기 때 주전 15세기 때에 그때 샤슈라고 하는 유목민이 있는데 그 유목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후 샤슈 오브 야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 샤슈가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추각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샤슈의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다. 이것이 안손 레인이 교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군가는 분명히 앞으로도 더 논란할 것인데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 그거예요. 어디에 정착했느냐. 아스글론, 게젤, 야노암 동쪽에 있든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든지 뭐냐? 아래쪽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쳤으니까 동쪽 어딘가 있든지 아니면 돌아오면서 어딘가에서 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빠지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재미난 것은 정착의 변화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착했다는 그 변화를 한번 보니까 산악지역, 중앙에 있는 산악지역의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 나타난 지역, 오른쪽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난 지역. 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무려 12배가 넘습니다. 경기도에 어떤 사람은 경기도를 조사하고 어떤 사람은 충청도 조사하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를 조사했어요. 조사한 결과 보니까 고려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딱 와서 한양으로 이제 태조 이승기가 딱 하고 난다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냐? 중앙산악 지역에 전에 살지 않았던 에브라임 산지 지역, 베냐민 산지 지역, 유다 산지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던 숫자가 확 늘어났는데 12배가 넘는 거예요. 367개가 되는 지점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게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파괴당해가지고 이동하면 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어디냐? 외부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온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재미난 것은 이런 갑자기 늘어난 이 지점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디 나타나냐? 요단 동편에 있는 산지 지역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쪽에서도 또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스글론, 게젤, 야노함을 치고 요단 동편 산지든지 아니면 돌아와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산지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아마도 산지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글론, 게젤, 야노함은 전부 다 뭡니까? 계곡 지역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중앙산악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그들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을 끊어지게 했다. 뭐 그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조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살지 않았던 베냐민 산지나 유대 산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살고 그 다음에 뭐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367개 중에 339개는 그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롭게 정착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이런 변화가 심한 곳은 중앙산악지역이고 그 우수한 것은 요단 동편지역인데 대조적으로 계곡 지역이 있잖아요. 아스글론이나 게젤이 있는 머깃도나 뭐 헷산에 있는 그런 계곡 지역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기는 계속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산지에 살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은 계곡에 그냥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거 한 구절 이해하시라고. 사사기에 보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뭐 전투해가지고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저쪽 가가지고 하솔 다 정복하고 그래서 다 자기 건 땅 됐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가다가 여호수아서에도 다 정복하지 못한 성읍이 있다. 뭐 그것을 한 곳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사사기 와서는 그림이 완전 딴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산지는 차지할 수 있었는데 뭘 차지 못했어요?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차지하지 못했대. 왜? 철병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산지,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곡 지역은 여전히 계속 어떤 문화가? 가나안 문화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1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1장 27절에 므낫세 지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므낫세가 분배는 받았지만 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성읍이 있다. 그러면서 그 도시들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된 도시들이 뭐냐? 이 도시들입니다. 도시들인데 다 뭐냐? 전부 다 계곡에 있는 겁니다. 도리 그렇고 이블람이 그렇고 다낙이 그렇고 베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의하면은 산악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면서 밑에 계곡 지역은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각적인 그런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도시들은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산악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곡 지역은 아직도 이스라엘 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 계곡 지역이 이스라엘 것이 되느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통일 왕국 시대 때 그 길을 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성서구제는 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잘 봐라.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런데 분배받은 게 너무 작아. 그러니까 우리 땅을 더 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들 강하니까 너희들 스스로 삼림을 개척하란 말이 납니다. 여러분 뭐 교회도 개척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개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개척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인데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곳에다가 정착 지역을 만들라는 거예요. 삼림을 개척하는 말입니까? 중앙산에 있는 그거 산 있고 나무 있고 하는데 거기를 갖다가 너희들 다 밀어내고 그곳에 마을을 짓고 살아, 그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그런 장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장착하지 않은 장소에 가가지고 정착지를 만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던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항아리 뭐 요리도 하고 뭐 이렇게 물도 마시고 그랬겠죠. 근데 그때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앙산악 지역에 딱 정착하면서 가옥 구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바뀌느냐? 우리 이문무 박사님께서 우리 라기스 왔을 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집 구조는요 뭐냐? 어떤 사람이 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가 원하는 방에 가려면은요 다른 방을 거쳐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저 구조에 의하면은 문에 딱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부엌과 같은 그곳에 딱 가면 그곳에 딱 쓰면 구조적으로 다른 방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 1층이든지 2층이든지 어느 방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딱 퍼지게끔 돼 있어요. 이게 구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와 관련이냐?
정결 규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의 그 해석이 아니라 모션 바이펠드라는 분이 이걸 갖다가 해석했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정하게 되면은 자기가 만지는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정결한데, 가족인데 만지게 되면 부정해져. 나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정한 사람이 한쪽 방에 거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정결 규례가 끝나는 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구조가 아니면은 정결 규례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중앙 산악 지역에 정착할 그 처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6세기 초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가옥 구조가 됩니다. 이것과 함께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요, 뭘 먹었는지, 뭐 음식, 그분들이 수박 먹은 거, 배를 먹었는지, 뭐 사과를 먹었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파를 먹었는지, 뭐 양파를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유기물질이니까 남지 않죠. 대신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뼈가 남습니다. 뼈. 씨도 남는데, 씨는 간혹가다 발견해, 올리브씨 같은 거 발견했는데 뼈가 남는데, 그래서 닭을 드셨는지, 뭐 양을 드셨는지, 소를 드셨는지, 돼지를 드셨는지, 개를 드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보고 연구를 하는데, 재미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앙산악지대에 정착하자마자 먹은 동물 뼈를 다 조사해 보면 돼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중앙산악지역에 있었잖아. 산에서는 돼지를 못 키워.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정착지역, 산지에 있는 그 지역 밑에를 또 팝니다. 똑같은 지역. 산지를 파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나와요. 그곳에서 뼈들이 나오죠. 그 뼈들을 조사해 보니까 돼지 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5%까지 먹었어요. 실로를 팠는데 실로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돼지를 드셨어요. 산지 지역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산지 지역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동시시대 때에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돼지가 다 씨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러면은 산지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을 때 저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곳을 갖다가 한번 동시시대 때의 거주 지층을 보자. 그곳에 돼지뼈가 있는지, 돼지뼈가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발견됩니다. 블레셋 지역에 파보니까 뭐 12%, 15%, 많게는 20에서 25%.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를 많이 먹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아주 많이 했어요. 아마도 미케네 문명을 그대로 영향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음식 규정이나 정결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일부 법은요, 벌써 정착한 초기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도 구도도 저렇게 바꾼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증거가 이겁니다. 하솔을 팠어요. 하솔을 파가지고 다 파괴시켰잖아. 파괴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신전이 없었죠. 가나안 신전 위에다가 어떤 사람도 그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일부러 회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부정한 곳이다. 그 위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금 떨어진 쯤에 사사시대 때에 유적이 발견되는데, 사사시대 때에 거죽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 뭐 이렇게 돌 세운 게, 넘어진 게 발견됐는데 그 세우면 저렇게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주상이 발견되고요. 이곳에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알상이 청동으로 된 신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최근에 2006년도, 7년도 그때 이게 그 가나안 신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뭐냐, 이게 주상이 나오고 그 밑에 테이블이 3개가 있고 또 작은 것들이 한 10개가 있는 그런 주상을 세운 것이 문화가 그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느 시대 때? 사사시대 때. 이거는 누구 문화하고 똑같느냐? 가나안의 문화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그 주상 있잖아요. 그 주상 그 방 안에서 발견된 게 여기 항아리 안에 있는 건데 도끼 떼내니까 뭐냐? 이렇게 봐, 청동에 있는 신상이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사사시대 때.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이런 제의와 관련된 유부품과 함께 그곳에서 뭐 했느냐? 제의를 한 겁니다. 그 방 안에서. 이게 분명히 사사시대 때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아예 소 형상 있잖아요. 소 형상, 이게 사마리아에 있는 도단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발견되는데 뭐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한 12cm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정착지가 6개, 7개 정도 발견되고요. 그 중앙에 이런 불사이트라고 하는 제2지역이 발견됩니다. 모습이 어땠느냐? 보시다시피 돌로 그냥 경계를 삼았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지역이야.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주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테이블 같은 게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났냐? 요 소로 된 형상이 나왔습니다. 소로 된 형상은요, 가나안 겁니다. 가나안 거예요. 우리 뭐 아론 출애굽기 34장 그 얘기 여로보암 뭐 소 형상 뭐 이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소 형상은 족장 시대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제의를 할 때 형상을 만들었던 전형적인 그 신 형상이고요. 후기 청동기, 즉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족장 시대 말고 요소와 그 시대에 들어왔었을 때에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의 제의에서도
소형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소형상을 만들어 놓은 걸, 저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제2고 시설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 와 가지고 그곳에서 제의 활동을 합니다. 이게 사사기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종교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이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기드온 얘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알 신상 제단을 갖다가 허물었다고 가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중요시 여기는 걸 갖다가 누군가 허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그만큼 들어오자마자 정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가나안 종교에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소형상 이런 신상 청동된 그런 신상들을 보면은 가나안에 넘어간 신상 사사시대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사시대 때에 어디에도 독립적인 그런 건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냐? 그냥 방이에요. 아까 전에 하솔에 주상에 있는 그 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독립된 건물, 그 성전이 발견되는 것은 오로지 솔로몬 시대 때 와서야 가능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방이었어요. 가정에 그냥 한 방에다가 제의장소를 만든 겁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미가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한 집이었어요. 집이었는데 제사장을 취합니다. 내가 밥 주고 내가 월급 주고 할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 집 안에 하나의 성소를 만듭니다.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곳에서 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 이야기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 요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방 안에 제의 활동을 했던 그 활동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블레셋 얘기, 삼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관련된 성경 모든 구절을 다 통틀면 200여 번이 발견이 되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요 이방 민족 가운데 제일 많이 언급된 것은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항상 언급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제일 많이 언급된 이방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관련돼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200여 번 언급되어 있는 이 블레셋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 블레셋이 언제 정착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연구해봤는데 지금까지 블레셋과 관련된 포함해서 해양 민족과 관련된 제일 오래된 기록은 비블로스에서 16세기 때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블레셋이 블레셋 지역에 정착한 것은 언제냐? 고고학적인 역사학적인 그것을 다 통틀면요 사실 사사시대 때 초기 때부터 블레셋이 정착한 것이 발견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어디에 정착했느냐? 어디에 정착했겠습니까? 5개 도시.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느냐? 확인됩니다. 12세기 상반기 때에 사사시대 초기 때에 5개의 도시, 가자를 제외하고 4개의 도시를 다 발굴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가드. 요 4개를 다 발굴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전 12세기 상반기 때에 비케네에 있는 토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곳에 정착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다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 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변 땅이 보입니다. 주변 땅이 보이니까 북쪽에 보니까 좋은 땅이 있네. 동쪽을 보니까 좋은 땅이 있네. 남쪽을 보니까 좋은 땅이 있네. 이들이 확장합니다. 12세기 하반기부터 확장해서 그들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펜타폴리스 5개의 중심 도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가드, 에그론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확장합니다. 이른바 두 번째 정착지역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딥나입니다. 여기 보이는 딥나예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12세기 하반기, 11세기 때 이 사사시대 때에 딥나의 지층 5번째 가보면 뭐가 나타나냐? 블레셋 토기가 나타납니다. 블레셋 토기가 어딘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일부는 몇 개의 조각은 중앙산악지역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중앙산악지역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 요나단 이야기 사울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 전투도 일어나고 베들레헴도 전투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전투가 나타나는데 블레셋 토기가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 지역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지금 딥나까지 저 북쪽에 야르콩 지역까지 저 아래쪽에 페르파라에서 사르엔 그 지역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시 쫙 커진 거예요. 영역이. 그 와중에 뭐냐?
삼손 이야기가 여기 걸립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딥나를 발굴했는데 딥나가 5번째 지천까지 딱 사사시대 때에만 블레셋 토기가 나타나고 그 이전 그 이후 어디에도 블레셋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재미나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딥나하고 딱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딱 삼손시대 요 시대만 딱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1세기 하반기 때에 강력한 왕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세력을 북쪽, 동쪽, 남쪽 세력을 전부 다 억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펜타폴리스로 딱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이 약해졌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딥나 여기가 이제 소래골짜기인데 소래골짜기 옆에 있는 소라 쪼르아라는 곳인데 거기 산지에서 여기에서 경계선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 경계선을 빨간색으로 했느냐? 소라에서는 블레셋 토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신 딥나에서는 블레셋 토기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사실 문화적인 경계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 수수께끼 나오고요, 뭐 사자 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수글론 얘기 가지고 뭐 옷 얘기 나오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가자 갔다가 가자에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 가자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헤브론은 유다 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에 삼손 이야기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배 영역 고기하고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 그 사사시대 때의 영역에 이렇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지금 영역을 확대하니까 누구하고 부딪히겠습니까? 중앙산악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세력하고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누구예요?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전투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데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억압했던 다윗은 결국은 이제 강력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한 1분 전에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요 시대 때요 아수르, 히타이트 그리고 이집트의 세력을 보아야 될 이유로 있는데 제가 그 지도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뭐 있는가 하면은 히타이트는 벌써 망했어요. 1180년도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시에 몇 군데로 남아있다 나중에 8세기 때 완전히 없어져요. 아시리아, 바빌론 세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람 세력 주전 10세기 와서야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물론 아수르는 사사시대 때죠. 티글랏-빌레셀 1세가 저쪽에 지중해까지 오게 되는데 사사시대 때에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세력들이 사사시대에 와서는 그 어느 세력도 가나안을 갖다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요 사사시대 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이방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블레셋만 삼갈 이야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삼손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블레셋 얘기에서 맞춰가지고 그 미가 얘기 나오고 19장부터 21장까지 있고 레이첩 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